오늘은 인천항에서 발견된 하나의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당시 온도는 영하 25도. 겉보기엔 냉동된 돼지고기가 가득 실려 있었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는 돼지고기 외에 뭔가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오전 8시 40분 인천항 제3냉동터미널에서 전기 통관 검사를 진행 중이던 세관 특별조사팀은 한 대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선적 서류상 해당 화물은 수출용 냉동 돼지고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발송처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해동식품 주식회사였습니다. 검역 증명서, 위생 인증서, 통관 절차 등 모든 문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유독 하나의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냉동 온도 기록이었습니다. 표준 보관 온도보다 7도나 더 낮은 영하 25도로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관 직원은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김이 피어올랐고 그 냉기와 더불어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반적인 육류 냄새가 아닌 철분과 포르말린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죠. 그리고 정육 포장재 사이에 군데군데 섞여 있던 하얀 스티로폼 박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중국어로 특급 출하용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개봉한 조사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닐 진공 포장재 안에는 간, 신장, 폐, 그리고 심장으로 보이는 장기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포장마다 붉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돼지 장기라는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본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인천세관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과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죠. 시료의 유전자는 인간의 것으로 확인됨. 이 문장이 전달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냉동 컨테이너는 한국 수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시발점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그날 세관 직원이 이 화물의 온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물품들은 지금쯤 다른 나라의 의류시장 어딘가에서 정상적인 거래품으로 취급되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더 이상 상품이라 부를 수 없는 인간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그 안의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인천항. 2024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은 한국 최대 무역함답게 이른 아침부터 냉동 화물차와 컨테이너 트럭으로 붐볐습니다. 하루 평균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통관을 거치는 이곳에서도 그날 수출용 냉동식품 화물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의 짠 공기와 엔진 소음, 그리고 경적 소리가 뒤섞인 풍경 속에서 세관 특별조사과 전상호 부팀장은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전상호 54세는 인천 세관 근무 경력 28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밀수, 세금 포탈, 불법 환접 등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으며 그 경험을 통해 비정상적인 통관 흐름을 감지하는 뛰어난 직감을 습득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15분 그는 AIC 잡무로 등록된 냉동 컨테이너 한 대의 통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수출 품목은 돼지고기, 목적지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 발송업체는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해동식품 주식회사였습니다. 검역 증명서, 세금 계산서, 동물 검사, 수출 허가서까지
서류의 작성자 서명과 세부 코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차나 누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전산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 서류를 다루면서 완벽한 문서에는 반드시 허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는 화물 기록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내부 온도 영하 25도. 표준 돼지고기 수출 화물의 적정 보관 온도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영하 25도는 보통 실험용 시료나 의학적 검체를 운송할 때 사용되는 급저온 온도였습니다. 전사모는 즉시 통관 담당관에게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 5분. 레이라 23 컨테이너는 지정 검사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외관상 훼손이나 흔적은 없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냉동차 외격, 완벽한 봉인줄, 그리고 GPS 추적기 로그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사모는 내부 적재 데이터의 온도 곡선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발 당일 온도 기록은 영하 22도에서 25도까지 반복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냉동 식품 유통 과정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냉각 시스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과 내부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해동식품은 2022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수출량은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주 거래국은 중국과 홍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데이터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세금 환급 내역 일부는 동일한 IP에서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거래, 불법 환급, 혹은 서류상 거래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사모는 조사과 내부 결제 라인을 통해 해당 화물의 통관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공식 사유는 서류 불일치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화물 차주와 발송업체 담당자를 세관 사무실로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세관 내부 회의실에는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국제물류팀, 검역소, 식품의약안전처 파견관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서류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모는 하나의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출발 직후 냉동 온도가 급상승했다가 다시 급감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냉각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그 시점이 화물 접재 이후 약 1시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출고 카메라 기록에는 운전사 외 다른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PS 기록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출발 후 23분간 남동공단 외곽의 비등록 창고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해동식품의 사업장 주소와도 일치하지 않는 세관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보관소였습니다. 이상 정황 보고서를 마친 전사모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결함이 존재한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사모는 정식으로 AC-23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물리적 개봉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 한국 세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 인천항 제3세관검사구역에서 전사모 부팀장의 지시로 문제의 컨테이너 A423 공식 개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에는 식품안전처, 검역소, 세관 단속반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는 기록용 카메라 2대, 냉동 온도 기록계,
그리고 채취용 샘플 100이 준비되었습니다. 개봉 전 컨테이너 외부 봉인 상태는 정상이었으며 시점수에 부착된 봉인줄의 일련 번호는 서류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기록되는 가운데 봉인줄이 절단되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바닥으로 흘러나오며 순식간에 흰김이 퍼졌습니다. 내부는 영하 25도의 급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기에 기록된 수치는 25도였습니다. 안쪽 선반에는 돼지고기 도체가 규격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어 겉보기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요원 한 명이 비정상적인 냄새를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육류 냄새가 아니라 휘발성 화합물질과 철분 냄새가 섞인 듯한 이질적인 냄새였습니다. 냉기 속에서 냄새는 더욱 강하게 퍼졌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즉시 휴대용 센서를 가동하고 공기 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포르말데히드와 디에틸 에테르가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장기 보존이나 조직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 씨앗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식품 수출 화물에서는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었습니다. 컨테이너의 접재 구조를 점검하던 조사관은 도체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하얀 스티로폼 박스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9개의 박스 표면에는 검은 매직으로 중국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특공 특별 공급품을 의미라는 단어였습니다. 박스 크기는 모두 동일했고 고무밴드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표면에는 냉동 화물의 특징인 서리가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샘플 박스를 개봉하자 내부에서 비닐 진공 포장된 장기 형태의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냉동 상태로 일정한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포장에는 붉은색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고 라벨에는 명확히 돼지 장기라는 한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에는 A+, O- 등 혈액형 표시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식품 가공용 표기가 아닌 의학적 식별 체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총 27개의 포장이 들어 있었으며 각 포장의 중량은 300g에서 1kg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샘플은 즉시 채취 봉투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인천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송은 법의학적 표준 절차에 따라 냉동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 1차 샘플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석 항목은 DNA 동정, 단백질 구조 비교, 지방산 조성 분석이었습니다. 국과수는 고속 PCR 기법을 이용하여 3시간 내에 예비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결과 상단에는 다음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체 시료 A14243-507, A143-3509, A143의 핵산 염기 서열은 인간 유전 정보와 99.97% 일치함. 즉, 해당 조직은 돼지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기였습니다. 세부 결과에서는 심장 3개, 간 2개, 심장 1개, 폐 조직 1개가 인체 유래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직의 절단면은 정형화된 외과 수술 도구로 절제된 흔적이 있었으며 비전문가가 수행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표본에서는 항원고제와 조직 보존용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용 시술 직후 보존 처리된 장기에서만 나타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식품 위반 사건이 아닌 불법 인체 장기 밀수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즉시 봉인되었고 모든 증거물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운전사 이도환은 긴급 소환되었으며 발송업체 해동식품에 대한 세무 및 거래 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컨테이너 바닥 배수구 근처에서 미세한 혈액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혈액은 이미 냉동되어 있었으나
DNA 프로파일이 조제 치료와 동일하게 인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냉동기 내부에서는 일반 식품 수출 컨테이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산소 농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소의 실험용 장비로 생물학적 샘플의 장기 운반에 쓰이는 기기였습니다. 모든 정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단순한 돼지고기 운송수단이 아니라 인체 장기를 은닉하여 해외로 밀반출하기 위한 특수 운송 체계였습니다. 그날 밤 인천항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세관, 경찰청, 식품안전처, 그리고 국과수가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식적으로 인천항 냉동 컨테이너 인체 조직 밀수 사건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수사 기록 제1권에는 다음 문장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25도. 완벽하게 정돈된 돼지고기 더미 속에서 사람의 장기가 발견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장기를 합법적인 수출화물 속에 감쪽같이 숨길 수 있었던 걸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분석 결과가 인천세관으로 넘어온 지 이틀 후인 2024년 6월 12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을 인체 조직 밀수 혐의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수사선상에 가장 먼저 오른 것은 냉동 컨테이너를 발송한 해동식품 주식회사였습니다. 해동식품은 2022년 3월에 설립된 신생회사였습니다. 본사는 인천 남동공단의 창고형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는 하동식 47세로 이전에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국내산 냉동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평범한 무역업체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회사의 재무지표는 급격히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무서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출 매출액은 약 118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배나 폭증한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영업이익은 고작 4,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이 0.3% 수준이라는 30 밖의 수치였습니다. 즉, 판매량은 급증했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동식품의 거래 계좌를 즉시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회사 계좌를 거쳐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홍콩과 마카오 소재의 6개 해외 법인으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인들은 모두 2년 내지 3년 전에 급조된 형태였으며 대표자 정보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은 해외 계좌로 송금된 후 대개 3일 내에 다시 다수의 계좌로 분산 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돈 세탁 패턴이었습니다. 내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도 이상 징후는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노트에는 공급자 원산지 불명확, 거래 상대방의 실체 미확인 등의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납품 공급처 항목에는 남동공단 외곽 냉동보관소라는 이름만 반복 기재되어 있었는데 해당 장소의 사업자 등록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 감사 기관이 아닌 하동식 대표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내부 문서로 추정되었습니다. 세관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해동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일반적인 중소무역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와 전산 서버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2024년 2월 이후부터 특수냉동 제품이라는 품목 코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었는데 이 품목은 실제 식품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하량은 한 달 평균 4톤 이상이었으며
모두 동일한 선적 경로를 통해 인천의 하이 노선으로 수출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 대조 결과 해동식품은 총 14차례에 걸쳐 수출세 환급을 신청했고 그 금액은 약 9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팀이 확인한 결과 이 중 5건은 실제 출하 기록과 세관 통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수출이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지만 실물은 없었던 것이죠. 회계 파일 중 특수관리 폴더에서는 암호화된 송장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복호화된 문서에는 제품 코드 823, 보관 온도 영하 25도, 품질 등급 클래스 A, 도착지 웨이하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품목 명란은 공배 빈 공간 상태였습니다. 이 공란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하동식 대표는 조사 초기 회사가 단순한 육류 수출 업체이며 서류상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개인 계좌에서 회사 거래액과 무관한 현금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동일 명의 해외 송금 기록은 27회였고 입금 총액은 약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입금자 중 다수는 홍콩 법인과 동일한 IP에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 추적 결과 하동식의 자금 흐름은 인천의 냉동창고 운영업체인 남해물류와 의료기기 중개업체인 윤성 메디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두 업체는 해동식품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지만 최근 6개월간 상호 송금 내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윤성 메디컬은 의료기기 수입 대행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수입 품목 일부는 수술용 진공 포장기와 냉각 보존 장치였습니다. 이 장비들은 인체 장기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3가지 연결 구조를 가정했습니다. 해동식품, 합법적인 수출 회사로 위장한 장기 밀수 운반 체계의 가능성, 남해물류, 운송 경로를 위장하기 위한 중간 창고 역할, 윤성 메디컬, 장기 보존 및 포장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6월 13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기관 합동으로 해동식품, 남해물류, 윤성 메디컬 세 회사 사이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회사 모두 한 사람의 법률 대리인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기환 48세. 그는 과거 폭력 조직 출신으로 현재는 복수의 무역회사 법률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수사본부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품 위조나 불법 수출이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바뀌었습니다. 해동식품이 실제로 무엇을 수출했는가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디서 가져왔는가였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오전 8시 20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냉동 컨테이너 A1423의 운전기사 이도하 39세 남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사유는 불법 인체 조직 밀수 사건 관련 운송 경로 조작 및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이도하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10년 경력의 화물 운송 기사였습니다. 그는 해동식품과 정식 계약을 맺은 외주 운송업체 소속으로 계약서에는 2024년 1월부터 월 3회 정기 수출 운송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운전 자격증, 보험 서류까지 모두 정상이었으며 형사 기록 또한 없었습니다. 체포 직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그는 해동식품 남동 냉동 창고에서 화물을 접재받아 그대로 인천항으로 운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 내부를 개봉하거나 확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는데 이는 운송기사로서 통상적인 절차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 중 일부 시간대가 GPS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차량에 부착된 운행 기록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6월 9일 오전 5시 42분에 남동공단 해동식품 창고에서 출발한 차량은 한만으로 직행하지 않고 남동공단 외곽의 비등록 창고 앞에서 약 21분간 정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구역은 공장 재개발로 폐쇄된 지역으로 공식 지도에도 폐건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하의 진술에는 이 정차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해당 시간대에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전원 케이블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전원 분리 시각은 05시 47분이었고 다시 연결된 시각은 06시 7분이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차량이 폐창고 앞에 정차했던 구간과 일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이도하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자 6월 8일 밤 11시 14분에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건 조심해. 절대 문 열지 마. 문자에는 발신자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고 해외 발신을 나타내는 국가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통신사 조회 결과 번호는 선불 유심으로 개통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도하는 조사에서 단순한 운송 업무였으며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물 도착 직후 통관 서류를 직접 세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일반 운전기사보다 훨씬 높은 관여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화물 운송료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6월 한 달간 그는 3건의 운송으로 총 98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 운송비의 3배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그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 운송에 가담한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그가 창고 정차 구간에 대해 끝까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의도적인 은폐로 판단되었습니다. 6월 14일 수사팀은 남동공단 외곽 폐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폐허 상태였으나 1층 바닥에서는 냉동 장비의 전원선 잔해와 혈흔점이 검출되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는 냉매 성분으로 추정되는 아이사A 가스 잔류물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동식품이 사용하는 냉동 설비와 동일한 규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해동식품 로고가 찍힌 스티커 박스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R123이라고 적힌 운송 라벨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 컨테이너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즉, 이곳은 실제 화물이 항만으로 이동되기 직전 어딘가에서 교체 혹은 추가 적재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도하는 이러한 증거 제시에 대해 정차 당시 휴식을 위해 잠시 차를 세웠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운행 기록상 엔진은 정지되지 않았고 차량의 센서 데이터에는 적재함 개폐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괴문, 06시 05분 폐문, 06시 7분 이는 누군가 화물칸을 열고 닫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도하가 최소한 불법 적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범행 가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점점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직전 사건의 흐름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6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도하 차량 내부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석 문 손잡이, 적재함 손잡이 등에서 채취한 지문 27점 중 24점은 운전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3점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문은 해동식품 직원 명단에도 이도하의 가족이나 지인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3의 인물이 차량 내부에서 화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도하는 단순한 운반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단지 지시받은 대로 운전만 했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가 그의 차량을 이용해 장기를 싣고 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장기들을 실었는가. 그날 밤, 경찰은 이도하의 진술에서 언급된 남동 랜덤 창고에 대한 전면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아직 열리지 않은 진짜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전 7시 40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세관 합동수사팀은 남동공단 외곽에 위치한 해동식품 제2 랜덤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곳은 사업자 등록 시 식품 보관 창고로 신고되었으나 정식 주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랜덤 창고 시설 허가 역시 발급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 수색은 경찰 특공대와 감식반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3층 구조의 일반 창고 형태였고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내부에서는 강한 소독제 냄새와 금속성 냄새가 동시에 감지되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랜매 가스가 얼어붙은 상태였고 실내 온도는 약 영하 10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직원 외출입 금지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2층 문을 열자 그곳은 일반적인 식품 창고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ገብ체는 이중 방음 구조로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산업용 냉동기 외에 의료용 보관 장비와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내부에서 의료용 냉장고 7대, 수술용 조명 2개, 진공 포장기, 혈액 보관용 냉장기, 그리고 의료용 폐기물통 5개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일부는 전원이 꺼져 있었으나 하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온도계는 영하 18.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내부에 비닐 포장된 장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 신장, 비장으로 추정되는 형태였습니다. 각 포장에는 H23, B14 등의 코드가 붙어 있었고 랍의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특수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포장재 표면에는 미세하게 얼어붙은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 근처에서는 투명한 혈액팩 1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혈액에는 혈액형이 명시되어 있었고 제조사 표식 대신 윤성 메디컬랩이라는 인쇄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로고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은 즉시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송부했습니다. 2층 중앙 작업대 위에는 수술용 메스, 조직 절단 가위, 흡입기, 봉합기구 등이 놓여 있었으며 도구 일부에는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혈흔점 3점이 사람의 혈액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내에서는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수술에서 사용하는 마취제 성분으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었습니다. 랜덤 창고 내부 CCTV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식반은 서버실에서 삭제된 데이터 로그를 복구했습니다. 영상 일부에는 작업복을 착용한 3명의 인물이 포장 박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대는 6월 9일 새벽 5시 48분으로 운전기사 이도하의 차량이 폐창고 앞에 정차해 있던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나
그중 한 명의 작업복 가슴 부분에서 윤성 메디컬랩 로고가 식별되었습니다. 이 로고는 앞서 발견된 혈액 팩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계속되던 중 2층 한쪽 벽이 비정상적인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두께 약 80cm의 이중벽 안쪽에서 열 감지 카메라가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벽체를 절단하자 그 안에는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밀폐된 음익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산업용 냉동 박스 10개와 의료용 보관 용기 4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냉동 박스 내부에는 비닐로 밀봉된 인체 장기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각 용기에는 보관 기한 48시간, 출고지 인천, 도착지 HK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곳이 단순한 보관 창고가 아니라 출고 전 인체 장기를 분류 및 가공하는 장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닥에서는 미량의 혈액 흔적과 함께 수술용 소독제 글루타르알데히드와 마취제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검출된 약물 중 하나인 치오펜탈소디움은 국내 사용이 제한된 전문 수면 마취제였습니다. 이 약물은 의료기관 외에서 보유할 경우 불법이며 국내 병원에서도 공급이 까다로운 약물로 분류됩니다. 수사팀은 이 발견을 근거로 남동 냉동 창고가 단순한 중간 보관지가 아니라 인체 장기 해체 및 포장 처리 시설로 운영되어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고 3층에서는 사용 후 버려진 의료복, 라텍스 장갑, 주사기 수십 개가 수거되었습니다. 장갑 일부에서는 혈액 DNA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시설을 봉쇄하고 현장 전체를 생물학적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장비 표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윤성 메디컬랩이라는 명칭은 수사팀의 다음 단계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이름을 사용해 장기를 다뤘는지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동의 이 냉동 창고는 단순히 장기를 보관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해체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남동 냉동 창고 수색 이후 수사본부는 반복적으로 등장한 명칭 윤성 메디컬랩의 실체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등록부와 의료기기 허가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명칭은 정식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의료기기 납품 이력 중 동일한 명칭의 비공식 업체가 단 한 곳 확인되었습니다. 그 업체의 납품 거래처는 강연석 외과였습니다. 강연석 남, 40세은 인천 남구 출신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외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에 독립하여 개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는 오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수술 기술로 황금의 손이라 불렸으며 지방의료 봉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입수한 금융거래 내역은 그의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강연석의 개인 계좌에는 해동식품 명의 송금 28건, 총액 약 6억 3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입금 메모에는 연구 자물료, 장비 임대, 시험 분석비 등의 명목이 적혀 있었으나 의료기관 회계 기준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또한 자금은 입금 후 하루 이내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른 개인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경찰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강연석 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병원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개인 의원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색 도중 수사관들은 2층 진료실 뒤편 벽면에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내부 설계도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체를 분리하자 철제 문이 드러났고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잠금 코드를 해제한 결과 그 뒤에는 완벽히 차단된 비밀 수술실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면적은 약 15제곱미터. 천장에는 수술용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술대, 전신 마취기, 심전도 모니터, 혈액 냉장고 등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건조된 혈흔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혈액 일부는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장기와 동일한 DNA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술실 한쪽의 보관용 냉장고에서는 3개의 밀봉된 진공 포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장유는 H 클래스, 접출 6월 8, 보관 온도 18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 내부에는 사람의 장기가 들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속 DNA 검사 결과 그중 2점은 5월 초 인천 실종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유전자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강현석의 병원이 인체 장기 불법 적출에 직접 관여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발견된 의료기구들은 대부분 윤성 메디컬 랩의 표식이 찍혀 있었고 이 회사는 해동식품 자금으로 설립된 위장 의료기기 유통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병원 내부 폐기물 수거함에서는 혈액 묻은 수술복 레벌과 라텍스 장갑 다수가 수거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장갑 안쪽 피부각질에서 강현석 본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즉,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직접 장기를 접출한 수술 집도자였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의료 기록 서버에서는 연구용 수술, 내부 실험 표본이라는 폴더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일 내용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고 복구된 일부 문서에서는 채취 부위, 조직 신선도, 보존된 농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학 논문 형식이 아닌 상품관리표 양식이었습니다. 강현석의 의료 면허는 여전히 유효 상태였고 그는 대한의사협회 정의원이자 의료윤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은 인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상품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본부 내부에서도 큰 충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현석은 해동식품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특수의학용 샘플을 생체 실험용 조직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가공해 냉동 창고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접출한 장기를 윤성 메디컬 로고가 부착된 포장재로 밀봉한 후 특정한 운송 차량에 인계했는데 이 차량이 바로 운전기사 이도하가 운전하던 트럭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함보다 더 깊은 아이러니는 그가 이 모든 행위를 의학적 연구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손에 익힌 기술로 이제 사람을 죽여 장기를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마취제인 프로포폴,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는 모두 병원 수술실에서 합법적으로 관리되던 약물이었습니다. 약품 반출 기록은 조작되어 있었고 재고 차이는 일지상 오류 보정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석의 의료 기록 중 마지막 환자 진료일은 6월 8일, 즉 사건이 드러나기 불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 출입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윤리 붕괴라는 사회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의 손이 이익을 위해 생명을 파괴한 증거. 그 사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도덕적 붕괴의 심리적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팀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장기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는가? 강현석은 피해자들을 직접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조직을 공급한 누군가가 존재했습니다. 수사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장기의 원천 공급 경로, 즉 희생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가였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동식품과 강현석 의사 사이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중 새로운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기환. 그는 강현석 계좌에서 수차례 송금받은 자금의 최종 수취인이었으며 그의 명의로 등록된 또 다른 법인 JK 파이낸셜이 존재했습니다. JK 파이낸셜은 표면상 소액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본사는 인천 서구 산업단지 인근의 상가 건물 4층. 서류3 직원 8명. 대표 이사 정기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영업 내역과 실제 계좌 거래 내역을 비교한 결과 총 대출 금액의 70%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비공식 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모두 윤성 메디컬랩과 해동식품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기환은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천 서구 일대에서 불법 카지노와 사채업을 운영한 전력이 있으며 2014년 폭력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9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사회에 복귀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를 설립했지만 그의 실질적인 사업 영역은 여전히 불법 도박장 운영과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금융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인천, 부천, 김포 지역에서 사라진 12명의 실종자 중 8명이 공통적으로 JK 파이낸셜을 통해 대출을 받았거나 일대의 비공식 도박장 출입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은 해동식품이 설립되기 직전인 2022년 하반기에 실종되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40대 남성이었으며 공통적으로 채무와 도박 중독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JK 파이낸셜의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일부 파일은 채권 회수 동의서, 신체 담보 확인서 등 비정상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체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채무를 탕감받는다. 해당 문서들은 모두 공증을 받은 정식 서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 기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에 서명한 인물들은 서명 이후 단 한 명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강현석 병원과 남동 랜동 창고에서 발견된 장기 샘플 중 3건이 JK 파이낸셜의 고객 실종자와 일치했습니다. 즉, 서류상 기증자는 실제로 강제 접출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이 조직이 합법적인 외피를 이용해 불법 장기 밀매를 합법처럼 포장한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기환, JK 파이낸셜을 통해 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확보, 강현석, 의료 지식을 이용해 접출 작업을 수행, 해동식품, 수출 서류를 위조해 장기를 해외로 밀반출. 이 세 축은 완벽한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금, 인력, 운송.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불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JK 파이낸셜의 영업장을 급습했으나 정기환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도박장 출입자 명단, 대출 채무자 목록, 그리고 회원 전용 구역으로 표시된 내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칩 테이블과 감시 카메라가 보였고 벽에는 페어플레이 존 JK 카지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단서로 경찰은 인천 서구의 폐공장 지대 한복판에 위치한 불법 카지노를 특정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지하층에는 외부와 차단된 대형 공간이 있었으며 감시실과 금고 외에 의료용 침대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에서는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고
혈흔의 DNA는 남동 냉동 창고에서 확보된 혈액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채무자 처리 구역이었습니다. 정기환의 조직은 도박장에 찾아온 채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도박 빚을 지게 만들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체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 처리되어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 후 서명자는 도박장 내부 별실로 이동된 뒤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잔혹하지만 정교했습니다.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절차가 모두 합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누구도 즉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피해자가 스스로 장기를 기증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도 조작된 출국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기환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법의 그늘 안에서 사람을 지우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작동하며 경제적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도살하는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장기 밀매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시스템적 착취의 완전한 형태였습니다. 도박은 교묘한 미끼였고 부채는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비증서는 살인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지만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잠입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산은 JK 파이낸셜과 연계된 불법 카지노의 실질 본거지였습니다. 곧 한 형사가 채무자로 위장해 그 지하 도박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 6월 2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기환 조직의 내부를 파악하기 위한 비밀 잠입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 코드 퓨션. 목표는 불법 도박장 내부 구조, 인원, 그리고 장기 접출 동선 확보였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인물은 박재민으로 10년 경력의 잠입수사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과거 3건의 조직 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내부 증거를 확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장 신분은 박진우로 파산한 영세 건설업자 출신이며 채무액 4억 7천만 원의 최근 사채를 알아보던 인물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박재민은 외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삭발, 수염, 노숙자 복장, 그리고 위조된 신용 불량자 기록. 그의 신분 정보는 실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그는 완벽한 사회적 실패자로 위장되었습니다. 6월 25일 그는 정기환 조직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불법 도박장에 입장했습니다. 입구는 창고형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고 보안 인원이 금속 탐지기로 출입자를 검사했습니다. 내부는 24시간 조명 아래 블랙잭 테이블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40대, 경비 인원 12명. 출입 기록은 수기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소액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조직의 동향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가슴 부위에 소형 암시야 카메라를 부착했고 모든 대화, 금전 거래, 종이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3일차 그는 첫 패배로 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즉시 대부 담당 직원이 접근해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제시했습니다. 대출은 서류 없이 이루어졌고 이자율은 하루 10%였습니다. 박재민은 제안에 응하며 의도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반복된 도박을 통해 2주 만에 채무액 4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잠입수사 열두 1차. 그는 내부에서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하 구역에서 진행된 채권 조정 미팅. 그 자리에서는 3명의 채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인물들이었고 책상 위에는 신체 기증 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본인은 자발적으로 신체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채무를 탕감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인 명의가 포함된 합법 서식이었습니다. 서면포 3사람은 직원들에게 이끌려 검진실이라 불리는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다시 나타난 기록은 없었습니다. 박재민은 이 장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동의서 서명 과정, 지문 채취, 신체 측정 절차가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이 법적 서류를 이용해 강제 장기 접출을 합법화한 증거였습니다. 7월 3일, 잠입수사 연례일째 되는 날, 박재민은 도박장내 VIP 전용 구역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그곳은 도박장 운영의 중심이자 정기환이 직접 채무자와 협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통신기로 암호화된 신호를 송출하며 위치 추적 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2분,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박재민이 검은색 문 뒤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밤은 소리 차단이 완벽히 되어 있었고 문에는 계약실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차가운 조명 아래 금속 책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상 위에 한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자발적 장기 기증 동의서. 문서 하단에는 서명시 채무 탕감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박재민의 신분상 채무액인 4억 7천만 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직의 우두머리 정기환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박재민은 침착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펜 끝은 문서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잠입 작전의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수사관은 외부 감청 차량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잠입팀의 규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명 직전 신호를 보낸다. 박재민은 펜을 들고 미세한 손동작으로 시계줄에 숨겨진 송신기를 2번 눌렀습니다. 그 신호는 인천지방경찰청 작전센터로 전달되었습니다. 코드명 어신 히트 피션.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 대상 믿기 확인. 작전 개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종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도박장 외부에서는 특공대 차량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적인 10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오후 11시 47분 인천 서구 폐공단 지하 도박장 내부 잠입 수사관 박재민의 암호 신호 피션이 작전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신호 수신 즉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즉각 투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프로토콜 나이트였습니다. 투입 인원은 93명, 특공대 42명, 감식반 8명, 응급의료진 6명, 지원 및 포위 인력 38명이었습니다. 지휘는 강민수 광역수사대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작전 시간은 7월 4일 0시 0분 정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장 온도는 영상 3도, 바람은 초속 12m로 비가 흩날렸고 폐공장 주변의 조명은 대부분 꺼진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빛은 도박장 지하로 연결된 통풍구 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0시 정각. 특공대는 4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서쪽 통로는 주 출입문, 동쪽은 직원용 후문, 북쪽은 한기구 덕트, 남쪽은 하수구 배관을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모든 경로는 사전에 3D 지도 기반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투입 신호는 단 한 단어. 이동. 폭발음과 함께 철제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순간 내부 경비인원 4명이 반응했으나 전기총이 먼저 발사되었습니다. 10초 만에 제압 완료.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는 혈흔 자국과 함께 냉기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온도계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1층 문을 열자 강한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퍼졌고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곳에는 길게 늘어선 수술대와 은색 냉장고 6대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윤석 메디컬 랩 로고가 새겨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 중앙에는 몇 명의 남성이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발과 다리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앞에는 혈액이 흘러내린 스테인리스 수술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수술용 도구, 절단 가위, 진공 포장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는 푸른 수술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현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고 수술대 위에는 막 포장된 인체 장기가 있었습니다. 감식반의 기록에 따르면 그 장기는 온도 4도, 채취 시점 약 20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강현석은 제압 직전까지 아무런 저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경찰은 수술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도박장 내부에서는 정기환과 그의 부하들이 금고실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통로를 통해 진입한 특공대 제이틴이 차량을 차단했습니다. 0시 18분 정기환 체포 완료. 현장에서 3점의 권총, 2개의 마취총, 현금 2억 3천만 원이 압수되었습니다. 도박장 지하 전체가 수색되었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냉동 컨테이너 2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인체 조직이 담긴 냉동 180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H 클래스, D 클래스, 그리고 션 HK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세대의 고성능 진공 포장기와 2개의 혈액 냉장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즉시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냉동 백중 17개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인체 조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천, 부천 지역의 채무자이자 JK 파이낸셜의 고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 서버에는 장기 거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YML 엑스포트 리스트.xlsx라는 파일 시트에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총 68건의 수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출 품목은 의학 연구용 샘플, 수출지는 홍콩, 마카오, 상하이였고 운송 경로는 모두 해동식품의 수출 라인과 일치했습니다. 작전 종료 시각은 0시 12분. 총 23명이 검거되었는데 이 중에는 해동식품 직원 5명, 윤석 메디컬 관계자 3명, 그리고 불법 도박장 운영인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인체 장기 52점, 혈액팩 39개, 마취제 14병, 진공 포장기 3대, 수술 도구 2세트, 그리고 의료용 기록서 27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 정리 중 강현석은 조용히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술복 소매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주머니 안에서는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그의 문장은 그가 자신을 살인자가 아닌 연구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기환은 현장에서 체포 직후 조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DNA 증거와 금융 추적 자료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윗선이 있다. 수사관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단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임태구. 그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사건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장기 밀매의 실제 총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인물, 임태구, 그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6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정기환의 자백을 통해 드디어 사건의 최상위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그 이름은 임태구. 그는 국내 5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태성로지스틱스의 회장이었습니다. 태성로지스틱스는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대형 물류기업으로 인천, 부산, 관양항 등 주요 항만에서 수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국가 지정 운송 허가 업체였습니다. 해동식품이 사용한 냉동 컨테이너 대부분이 바로 이 회사의 운송망을 통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이후 해동식품과 태성로지스틱스 간 운송 위탁 계약이 총 19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송 항로 중 일부는 GPS 경로와 선적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항 의하의 노선에서 선박의 위치가 3시간가량 사라지는 통신 공백 구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구간에서 불법 접재 및 환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태국은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단체 이사, 대학 특임 교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공직을 겸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해외 계좌 중 최소 4개가 홍콩과 마카오 소재의 차명 법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에는 윤성 메디컬랩, H 바이오 커머스, TS 시핑 등의 명칭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세탁 경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금융 추적을 통해 임태국 명의 계좌에서 해동식품, JK 파이낸셜, 강현석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총 73억 원 규모의 송금 네트워크를 복원했습니다. 모든 돈은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해동식품이 현장 실행, 강현석이 가공 및 접출, 정기환이 인력 모집과 운영, 그리고 그 위에서 임태국이 자금과 루트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불법 조직의 실질적인 총책, 국제 장기 밀매망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 결과 임태국은 홍콩 현지의 의학 연구소인 하톰바이오텍과도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인체 조직 샘플 수입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수익 신고서에는 연구용 장기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다수의 운송 서류에서 태성 로지스틱스의 운송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추출된 인체 장기가 법적 연고물로 위장되어 홍콩으로 수출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 7월 8일 경찰은 임태국을 국제 인체 장기 밀매 및 불법 운송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는 이미 모습을 감췄습니다. 7월 7일 밤 10시 15분 임태국은 서울 강남 자택에서 출발한 뒤 차량 GPS 신호가 인천 영종도로 향하는 도중 사라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개인 경납고 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경납고는 태성 로지스틱스의 계열사인 TS 글로벌 에어 로지스틱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세 화물기 운항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유 항공기 일부는 특수 냉동 운송용 개조 기체였습니다. 즉, 그는 자사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도주 경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출국 금지 명령을 발부했으나 이미 한 대의 전세기가 이륙 준비 중이었습니다. 비행 목적지는 마카오 국제공항. 비행편 등록번호는 TSG-071. 기체 내부에는 냉동 화물칸이 추가 장착되어 있었고 탑승객 명단에는 단 한 명, 임태국의 이름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종도 기온은 영상 2도,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밤이었습니다. 활주로의 비상등이 깜빡이고 경찰 특공대 차량 2대가 공항 남쪽 활주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관제탑에는 경찰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목표물 TSG-07을 이륙 직전 수사본부는 즉시 공항 방호팀과 합동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내부 코드로 라스트포트라 명명되었습니다. 임태국은 하여광으로 불리며 20년 동안 국가의 수출입 체계를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 아래에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수천 명의 하청 운송업체,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장기 거래망을 국가 물류 시스템 내부에서 운영했습니다. 즉, 범죄는 외부가 아닌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체계를 완벽히 이해했고 그 체계를 이용해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마다 고기 대신 인체, 운송표마다 제품 대신 신체 부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기 전에 그를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종도의 바람은 거세졌고 활주로의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 교신망의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TSG-07을 출항 준비 완료. 이제 마지막 추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8일 밤 11시 58분 인천 영종도 해안도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한 대가 시속 106km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태성 로지스틱스 회장 임태국. 그의 차량은 차량 등록번호 2357749. 태성 로지스틱스 법인 명의로 등록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블랙 에디션이었습니다. 경찰은 공항 남쪽 활주로 인근에서 출발한 이 차량을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1시 59분 경찰 특공대 기동대 1팀과 2팀이 SUV 후방 200m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기상 조건은 강풍, 시야 400m 이하. 노면은 젖어 있었고 온도는 영상 2도였습니다. 차량은 해안선을 따라 남서쪽 무의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전 기록에 따르면 임태국은 경찰 검문소 2개를 돌파했습니다. 1차 검문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통과. 2차 검문에서는 순찰차 한 대와 접촉해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속도는 유지되었습니다. SUV 전면부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공시 고무분 특공대 2팀이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했고 SUV가 이를 밟으며 후륜 타이어가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여전히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속도는 점차 감소했으나 도주 방향은 영종도 서쪽 해안 도로의 막다른 구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시 08분 SUV는 해안 절벽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끊기고 헤드라이트가 바다를 비쳤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차량의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둘러싸고 경고 조명을 켰습니다. 전방 30m, 좌우 포위 완성. 후방에는 진입 차량 6대가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공시 10분, 특공대 대원 2명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조용했고 앞좌석에서 임태국이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원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제 개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시각 0시 12분. 그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체포 직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현장을 덮었습니다. 차량 내부 수색 결과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위조 여권 3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명은 필리핀, 캐나다, 헝가리였으며 모두 본인의 사진을 사용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여권 안쪽에는 출입국 도장이 실제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 위조범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 내부에서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방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액 3억 2천만 원 상당의 한화와 미화 4만 달러였으며 지폐는 대부분 새 것이었고 일부에는 홍콩은행 인출 봉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운전석 아래 바닥 매트 속에 숨겨진 은색 USB 메모리였습니다. 길이 6cm 가량의 보안락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12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복호화 후 파일명 중 하나가 수사본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너리스트.krklss 파일에는 총 182개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신체 조건, DNA 코드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고란에는 상태 와이어, 출고지 인천, 목적지 HK, 중개인 강혜찬 등 내부 관리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불법 장기 거래 네트워크의 완전한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미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명단을 국가수사본부와 공유하여 피해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임태국의 휴대전화도 확보되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해외 번호와의 통화 기록, 66건의 HP 커머스, HT 메디컬, 하톰 바이오텍 등의 해외 기업과 교신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각은 체포 2시간 전이었고 내용은 출항 준비 완료라는 단문이었습니다. 0시 30분, 임태국은 영종도 경찰서 임시구금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혈압과 심박수 모두 정상, 음주 및 약물 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수수용 라텍스 냄새와 미세한 혈흔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혈흔은 강연석 병원에서 확보된 시류와 동일한 혈액형 및 DNA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태국의 체포는 사건 발생 이후 29일 만에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국가 물류 시스템, 의료기관,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범죄 조직이 결합된 전례 없는 복합 범죄 구조가 그의 체포와 함께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소유한 태성 로지스틱스는 이날 새벽 3시를 기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회계 서버, 운송 기록, 한만 출입 자료 전부가 봉인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다음날 새벽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들어있던 도너 명단은 겨우 국내 거래자 일부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그 아래쪽에는 또 하나의 탭이 자리하고 있었다. 파일명은 리스트 A시아. 이 명단은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국제 범죄의 그림자는 마침내 한반도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다. 이 목록은 훗날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장기 밀매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남게 된다. 결국 이 하나가 한국 법정에서 내려지는 사상 초유의 국제 장기 밀매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입장을 마련했다. 2024년 9월 3일 인천지방법원 제비형사합의부에서 공식 명칭 인천랜동 인체조직 밀매 사건의 첫 공판이 개시되었다. 재판에 대한 전국 생중계 요청이 빗발쳤으나 피해자 유가족 보호를 명분으로 일부만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재판장에는 총 18명의 피고인, 증인 및 법의학 감정인 22명, 그리고 사건 담당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고인은 다음 3명으로 압축되었다. 58살의 태성로지스틱스 회장 임태구,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46살의 파이낸셜 대표 정기환, 52살의 외과의사 강연서, 이들을 제외하고 해동식품 관계자 5명, 윤성 메디컬 직원 3명, 현장 운송기사와 보조인력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검찰은 총 사기가바 이투불련의 방대한 증거 기록과 함께 감정서, 금융 흐름 분석 자료, 의료 장비 감식 보고서, 그리고 잠입수사관 박재민 경위의 영상 증거물을 제출했다. 그 영상에는 불법 도박장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이 신체 기증 동의서에 서명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물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서 법정에서 상영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랜동 장기 52점 가운데 47점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와 일치했다. 그중 11명은 파이낸셜의 채무자였고 6명은 최근 도박장 출입 기록이 확인된 인물들이었다. 모든 피해자는 장기 접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약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인체를 상품화했고 이를 해외로 밀매한 단일근접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임태국은 범죄 구조의 정점에 선 인물로 자신이 소유한 해운 물류망을 이용해 범죄를 합법적인 수출로 교묘하게 위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우두머리로 규정되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임태국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때 저장된 도너 리스트 파일을 제시하며 논파했다. 이 파일의 작성자는 임태국 본인의 계정으로 추적되었고 작성 시간은 체포 바로 전날인 7월 7일 밤 9시였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거래를 조율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강현석 측 변호인은 의학적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그가 사용한 수술기구와 마취제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생체 접출 목적에 사용된 흔적을 보였다. 또한 그의 병원 내부 복원 영상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수술대 위에 방치된 장면이 포착되었다. 정기환은 채무자들이 스스로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동의서에 찍힌 지문의 형태가 강제로 눌린 것임을 입증했다. 지문 압력 분석 결과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서명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판은 총 10차례 진행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을 국가적 수치로 규정하며 임태국과 정기환에게 사형을, 강현석에게 무기징역을, 그 외 공범 15명에게 징역 15년에서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4년 9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제1호 법정 판결 선고일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다. 피해자 유가족 3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12분 무거운 정적 속에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 임태국, 사형 피고 정기환, 사형 피고 강현석, 무기징역 기타 공범 15명,
각 징역 15년에서 25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재판정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어떤 환호도, 어떤 탄식도 없었다. 그 침묵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사라진 생명들에 대한 무력한 애도 그 자체였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국제 장기 밀매 조직 해체 사례로 공식 발표했다. 국제 인터폴은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해외 연계 조직 14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그중 8곳은 실제 의료기관 형태로 위장되어 있었으며 거래된 장기 중 일부가 유럽 연구기관으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회적 반응은 극도로 격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기 밀매 형제 집행 요구가 단 이틀 만에 50만 건을 넘어섰다.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회는 의학과 윤리의 붕괴, 경제적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주제로 연일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 절망을 이용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판결 2주 뒤, 경찰은 여전히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과수의 장기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신원불명 조직 5점도 남아 있었다. 이는 곧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인천 냉동 인체 조직 사건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차가웠다. 법은 정의를 세웠지만 그 정의는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정확하며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날 법정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2024년 10월 10일 인천항 제3부두의 회색 하늘 아래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오직 한 문장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사라졌으나 잊히지 않았다. 이 비석은 인천 냉동 인체 조직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세운 비공식 추모비였다. 높이 1.2m의 검은 화강암. 이름이 새겨진 26명 중 단 8명만이 유해를 온전히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강식으로만 신원이 확인되었고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은 작은 유골함과 감정서 한 장이 전부였다. 사건 발생 후 넉 달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냉동창고, 병원, 컨테이너 등에서 수거된 총 128개의 조직 샘플을 분석했다. 그중 52개는 이미 판결에 사용된 증거물이었고 남은 66개의 조직은 아직도 신원 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유전자 대조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2024년 11월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도박, 채무, 불안정한 일자리 혹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는 24살에서 58살까지였고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여성 피해자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1명은 7개월 된 아이의 어머니였다. 사건 직후 정부는 불법 장기 거래 방지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인체 조직 반출 절차를 강화했고 모든 장기 거래와 연구용 이송의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실종자 신고 후 48시간 이내 경찰이 자동으로 특수수사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냉정한 질문 하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 인천항 수사본부의 한 형사는 사건 종료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단지 돈이 없었고 단지 가족과 멀어졌을 뿐이었다.
사회는 그들을 잃어버렸고 범죄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 문장은 수사본부 내부에서 오랫동안 인용되었다. 수많은 경찰관이 그 문장을 인쇄해 책상 위에 붙여두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다. 어떤 가족은 장례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고 어떤 이는 유고를 받아둔 그날 밤 조용히 병원 옥상에서 흰꽃을 태웠다. 언론은 사건을 경제적 약자의 비극이라 불렀지만 그 표현은 너무 가벼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조적 침묵이 낳은 집단적 실패였다. 경제적 절망, 의료 제도의 허점, 그리고 범죄 조직의 합법적 위장. 이 세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해 한 인간의 몸을 상품으로 바꿔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랜 시간 알아채지 못했다. 인천항 부두 근처, 한때 불법 컨테이너가 적발되었던 창고 자리. 지금은 폐쇄되어 녹슨 철문만 남아있다. 그 문 앞에는 매년 작은 국화꽃과 편지 몇 장이 놓인다. 그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당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대변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러나 정의가 닿지 못한 곳, 그 그늘 속에는 여전히 침묵의 책임이 남아 있었다. 범죄자는 사라졌지만 그들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 구조는 가난, 외로움, 절망의 형태로 지금도 사회 어딘가에 남아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명확했다. 악은 언제나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때때로 총보다, 칼보다 더 치명적이다. 2024년 12월 인천항의 찬바람 속에서 그 추모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여전히 무심하게 흰 거품을 밀어 올렸다. 그 아래 돌에 새겨진 이름들은 서서히 발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0월 2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애션 국제 화물터미널 새벽 4시 20분 세관 검색대의 금속 탐지 센서가 특이한 냉각 패턴을 감지했다. 영하 25도로 평균 온도가 유지되며 냉동식품으로 분류된 컨테이너가 하나 검역 대상이 되었다. 서류상 화주는 한국 기업 해동식품 주식회사였다. 수출 품목은 신선한 돼지고기. 최종 목적지는 홍콩 완차이 지역의 AK 바이오 커머스 LTD였다. 모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수출 업체 코드 역시 유효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냉동 장치의 일련 번호가 이었는데 이 번호는 이미 인천 냉동 인체 조직 사건의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다. 조사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중국 공안은 한국 인터폴 지부에 공동 통보를 요청했다. 컨테이너는 개봉되지 않은 채 격리 구역으로 옮겨졌다. 온도는 계속 25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냉매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다. 중국 선전 공안은 한국 인천지방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 검증을 진행했다. 2024년 10월 30일 오전 9시 22분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냉동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내부는 인천항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흡사했다. 분홍빛 돼지 사체 29구가 있었고 그 사이에 흰색 스티로폼 상자 6개가 끼워져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붉은색 펜으로 실험용 시료라고 적혀 있었다. 스티로폼 상자 하나를 열자
안에는 투명한 진공 포장백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라벨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돼지 장기, 해동 넘사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시료 중 하나를 검사한 결과 염기 서열은 인간의 것과 100% 일치했다. 게다가 시료 표면의 조직 절단 흔적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했던 강현석의 수술 도구 패턴과 동일했다. 이러한 사실은 즉시 한국 경찰에 전달되었고 사건은 해동 잔존 네트워크 재가동 가능성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곧 누군가 여전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 검찰은 즉각 해동식품의 잔여 자산을 동결하고 연루 가능성이 있는 물류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모든 서버와 데이터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추적 결과 삭제 명령은 한 달 전 싱가포르, 홍콩, 인천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가상사설망 경유함을 통해 실행되었다. 누군가 조직의 흔적을 미리 지운 것이었다. 수사본부는 사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 문장을 남겼다. 이 범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다. 그리고 사건은 다시 국제 인터폴 공조망으로 넘겨졌다. 한국 경찰은 해동식품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상호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국의 한만 데이터베이스에 유사한 형태의 냉동 컨테이너 기록이 존재했다. 그날 저녁, 인천함 제3부두의 수사기록실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형사 한 명이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건 첫날 찍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영하 25도의 컨테이너, 하얀 김 속에서 드러난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2단어, 돼지 장기.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불을 끄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달 전 모든 국민은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선전항에서 발견된 냉동 컨테이너는 그 믿음을 다시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악은 결국 얼음 속에 묻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이, 더 조용히 냉동되어 있을 뿐이었다.